이번 시간에는 교사와 교직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이제 뭐 교사의 존재와 또 교육 공동체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교직 실무에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또 소통해야 될 그 교직 사회 그리고 교직 사회에 소속된 교사들은 어떤 존재인지 교육 공동체와 같이 연계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교직 그리고 교사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의 범위도 넓고 교사의 범위도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직과 교사의 정의는 사실은 그 교직의 특수성, 또 교사의 특수성, 또 교직의 범주, 교사의 다양성에 따라서 서로 각기 다른 개념을 갖고 있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직 실무 강좌의 같은 시공간에 있는 우리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지극히 본질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용어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직 그러면 가르치는 일이다.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되겠죠. 그걸 조금 더 명시적으로 얘기한다면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교직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직의 정의와 연관지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역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그 교직의 정의에서 나온 교육 활동의 수행, 그리고 교사의 정의에서 나온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이런 표현들은 그 상당히 그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생님 그러면 전통적으로 학생이 있으니 선생님은 오로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직 실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다 보면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배우는 사람이구나. 배워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사를 정의할 때 교육 활동을 수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무슨 뭐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표현과 연관지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수행이라는 용어는 평가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모든 언어, 행동,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을 포괄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를 정의할 때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인 단언적인 그 정의 외에 같이 포함해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가 속해 있는 그런 교직 사회는 어떤 사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에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는데, 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직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물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직 사회가 있을 겁니다. 또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그 목표하는 방향의 교직 사회가 있을 겁니다. 또한 현재 지금 선생님들이 몸담고 있는 교직 사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교직 사회도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그 교직 실무를 강의하고 교직 실무 강좌에서 만나게 되면 보통 이제 공교육을 중심에 두고 오로지 공교육의 관점에서 이 교육을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체험하고 했고 체감하고 계시듯이 이제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교육의 아젠다도 바뀌었습니다. 교육의 이념 또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교직 사회를 보다 폭넓게 또 허용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또한 융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직 실무에서 교직 사회 그러면 공교육을 생각하실 겁니다. 공교육 그러면 꼭 나오는 말은 사교육입니다. 사교육하면 뒤에 따라붙는 말이 사교육 시장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교육은 시장 경제에 따르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직 사회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전에는 제도권 교육, 비제도권 교육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으면 양분을 하기도 했어요. 그 여러분들 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험하신 분들은 흔치 않겠습니다만 한때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자가 이 프라이빗한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 용어인데 마치 그 사학할 때 쓴 뭐 나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과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놨을 때 이게 사교육의 어떤 교육의 잘못된 방향으로 인한 과열된 교육, 과열된 비용의 지출, 과도한 경쟁, 또 과거 지향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비춰진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사교육도 시장 경제이기도 하지만 공교육과 상당히 깊은 관계에 있고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들 교직사회와 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공교육에 사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교육 그러면 학교, 제도권 교육 학교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교 안에 사교육 그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구분하기엔 아마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직 사회를 이야기할 때 공교육, 이제 구분을 뭐 공교육, 사교육 할게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만 야, 이거 어느 한쪽이 더 좋고 어느 한쪽이 비효율적이다, 나쁘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직 실무에서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공교육을 이야기하고 사교육을 이야기하지만 이 두 교직 사회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와 관련지어서 지역사회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사회 교육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생소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 교육의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우리가 공교육, 또 제도권 교육, 학교,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곳, 바른 품성과 바른 행동과 바른 언행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학교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핵심이 되는 용어 중에 하나는 돌봄이라는 용어입니다. 돌봄. 여러분들 학교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전에 다니던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등교하면 수업 시간 끝나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학원 사교육에 갔었죠. 학원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죠. 아니죠. 지금 아마 젊은 그 선생님들은 이 지역사회 교육에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방과 후 세대일 겁니다. 방과 후 학교가 뭡니까? 공교육, 제도권, 학교 안에서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또 학교가 열리는 거예요. 이 방과 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어디 선생님들입니까? 상당수는 보통 우리가 사교육 하시던 사교육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연계돼 있어요. 이 돌봄이라는 게 지금 교육에 상당히 큰 의미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교가 지역사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사교육 또한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죠. 이 지역사회 교육은요 지금 굉장히 큰 교육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미래의 교육의 지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다른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을 할 때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디세코 프로젝트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습니다. 이 디세코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국가에서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 연구를 합니다. 10년 정도, 10년에서 15년, 20년의 미래를 보고 그 10년에서 20년 미래에 학생들이 어떤 사회, 어떤 문화를 살아가게 될까? 그들이 살아가게 될 그 사회는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고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게 디세코 프로젝트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는 용어를 쓰죠. 이 디세코 프로젝트에서는 말이죠. 연구회 중에 6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공교육의 붕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붕괴. 이게 왜 그러냐면 공교육이 너무너무나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공교육, 제도권 교육은 붕괴하게 된다. 그럼 공교육 붕괴하면 어떡합니까? 사교육이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사회가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미래의 디지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성과 연계돼서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메타버스와 같은 이런 획기적인 교육 시스템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게 되는 결정적인 아젠다가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 교육이 최첨단의 교육을 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를 융합하는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된다면 지역사회가 모든 교직사회를 포괄적으로 융합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교육과 연관하는 공교육의 시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마을학교를 연계하는 것이 바로 이 교직 사회의 가장 큰 판획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학교라는 지역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 교육 자원, 교육 콘텐츠들을 하나로 연계해서 공교육에 있는 교육 과정과 융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직 사회는 지역 사회 교육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중에는 지역 사회 교육기관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겁니다. 아마도 상담 심리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은 지역 사회 교육기관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체험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 학교의 그 교육 교사들이 담당해야 되는 필수 소양 연수 과제 중에는 그 아동 학대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뭐 양성평등이라든가 소외계층 아동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단지
국영수를 가르치고 이러한 주직 효과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소통하고 그들이 권리를 충분히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돌보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지역사회 교육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또 하나는 나눔과 봉사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는 선생님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공교육 중심의 교직사회 그리고 공교육 중심의 교사를 이야기할 때도 정말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도 나눔과 봉사의 교직사회, 나눔과 봉사의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한글학교라는 겁니다. 한글학교. 과거에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이렇게 공교육이건 사교육이건 지역사회 교육이 이렇게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돼 있지만 과거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선생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이제 돈 있어야 학교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학교에서 국가에서 돈 다 돼. 천만의 말씀을요. 공교육, 제도권 교육 학교인데 돈 없으면 학교 못 갔습니다. 육성앱이라는 거 있죠. 현금으로 돈 봉투 내줘야 학교 다닐 수 있었어요. 옛날에 그 육성앱이 안 내면 선생님들 내쫓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선생님도 아직 극소수였지만, 야, 너 왜 저 육성앱이 안 갔고 너 밀렸잖아. 집에 가. 그런 거 일 겪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넌 어렵구나. 그래 내가 이거 내줄게. 뭐 그런 선생님들 많이 계셨죠. 뿐만 아니라 정규교육, 지금은 이제 의무교육이 됐지만 과거에는 초등학교까지였지 않습니까? 중등에서는 중등학교를 못 가니까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야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야학. 낮에는 일하고 직장 생활이 끝나면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굉장히 야학이 많았습니다. 그 야학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누구였냐? 다 공교육의 선생님이셨어요. 이 나눔과 봉사 교육을 실천하는 그 선생님들의 교직 사회는 정말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존경받아 마땅한 교직 사회입니다. 지금도 제 후배, 지금 현직에 있는 제 후배 선생님도 지금 나눔과 봉사의 교육을 실천하고 계세요. 그분이 그 교직 사회에 낮에는 정규 공교육에서 학교에서는 출근해서 퇴근까지 하죠. 정규 수업 끝나면 일주일에 2번 가서 거기서 한글 학교를 운영을 하세요. 거기 교직 사회에 있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에요. 네. 규모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눔과 봉사 교육의 교직사회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이제 또 다 없어지고 다 발전해서 나라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 뭐 그런 거 해요. 세상을 넓게 보셔야죠. 넓은 세상. 이제 우리는 세계인, 세계 시민, 우리가 겪었던 불우했던 일과 그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그 사회에 가서 세계인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과 그런 역량을 한 번쯤은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3년 선배가 그렇습니다. 제 3년 선배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현직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정년이 아직 오래 남아 있었는데 명예퇴직했어요. 명예퇴직하고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 그 NGO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군요. 그 NGO 봉사단체에 이력서를 내서 거기 합격이 돼서 거기서 정기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래갖고 스리랑카로 갔어요. 그래서 스리랑카에 가서 그 학교 아주 외진 데 가서 학교 교사를 짓고 거기서 그 지역사회 봉사하면서 그 영어 교육 또 그 언어 교육 또 한글 교육 이런 거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눔과 봉사 교육의 이 교직 사회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자, 우리가 교직 사회를 이처럼 나눔과 봉사의 교육을 포함해서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분해서 또 융합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그 교직 사회에 소속된 교사들은 어떤 교사관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교사관을 갖고 있을까요?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 게 좋을까요? 그 교직사회 구성원들은 내가 소속한 교직사회에서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의 교사일 수도 있고 사교육의 교사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교육일 수도 있고 나눔과 봉사의 교육직사회에 소속된 교사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선생님들 중에는 각각의 지금 교직사회에 소속돼서 지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또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오면서 경험한 그런 많은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 교육, 또 나눔과 봉사의 교육들 경험하셨고 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정규 학교를 못 다닌 선생님들은 아마 나눔과 봉사의 교직사회에서의 구성원이었을 가능성, 그랬었을 거예요. 자, 이제 선생님들은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 교사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자, 성직자로서의 교사일까요? 노동자로서의 교사일까요?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일까요? 특수직으로 교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사로서의 교직사회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지금 선생님들이 교직 실무를 지금 강좌에 있으면서 평소에 선생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직 사회에서의 인식과 기대치일 수도 있고, 또한 선생님들이 지난 시간 초중고 대를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그 사회의 선생님들에 대한 인식, 교사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한번 가만히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자, 성직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글은 요건 제가 쓴 게 아니고, 요거 쓴 거 아니고, 이 교직 실무의 그 교재, 그리고 교원단체, 각 교원단체, 교직단체, 이게 뭐 이익단체건 권익단체건 뭐 사단법인이건 간에 교육 교직과 관련된 각각의 교직 단체에서 나온 뭐 강령 혹은 뭐 안내 자료 무슨 뭐 10계명 뭐 이런 것들에서 제가 하나씩 대표적인 항목을 하나 추출한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성직자로서의 교사. 나는 학교에 나가면 난 성직자 같은 교사가 될 거야. 아,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교직사회에서 구성원들인 정말 내가 성직자처럼 언행하길 바래.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건전한 언행과 청렴한 생활을 통한 사회적 존경의 유지. 요 말도 그 단체에 나온 그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아, 나는 교사도,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가져야 돼. 나는. 그들도, 노동이라는 게 뭐 귀천이 없는 것이고, 교사도, 교사로서의 그런 어떤, 그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나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교육을 실천하는 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역시 그쪽 단체에 나온 그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다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 나는 정말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전문직이로서의 교사가 되고 싶어. 그리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에서도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 실제 그런 데가 많이 있죠. 많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특히 그 전문 교과 분야,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왜 모든 교과를 거의 대부분의 교과를 하지만 중등으로 가거나 대학으로 가면 이 교과의 범위가 좁아지고 자기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뭐 체육 전공한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라도 체육 선생님이 기계체조를 하시는 선생님인지 사격을 하시는 선생님인지 하신 분인지 따라서 그 전문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전문적이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포괄하죠. 이 교과 선생님들 하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학생의 성적 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 관리한다. 이거는 진짜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선생님들만 할 수 있는 거. 선생님들은 아무튼 학생 성적 평가에 관한 모든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은 어떠세요? 그 다음은 그게 교사는 말이야 약간 그 모든 직종과는 아무튼 달라. 뭔가 달라. 그래서 교사는 이거 특수한 직업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직의 윤리를 밝히고 사랑과 정직과 성실의 바탕을 교육자의 길을 걷는다. 선생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있죠? 선생님들이 좋아하지 않는 말.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힘들다는 겁니다. 힘듭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어쩌면 제가 그 현장에 처음 나올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부모들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 바깥에서 바라보는 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서 선생님만큼 편한 사람이 어딨냐? 뭐 방학 있지, 뭐 주 5일제 수업하지, 뭐 출퇴근 자유롭지, 그런 평생 누가 나가는 사람 없지. 거기다 정년하면 죽을 때까지 연금 주지. 뭐가 그래? 다 나오라 그래. 내가 할 거야. 야, 나도 선생이나 해야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듣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선생이나 해야지. 선생이나 할 일 없으면 선생이나 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왼쪽에 그 그림에 홀대 받는 수석교사 이런 말 있죠. 네, 홀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특별합니다. 네, 대접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교사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교직관, 교사관, 내가 생각하는 교사, 나는 어떤 교사가 될까? 내가 속해 있는 교직 사회, 내가 앞으로 속할 교직 사회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리적인 그 확인을 좀 해볼까요? 이게 이제 교육법입니다. 교육법에서 나오는 교직원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이제 법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에 개헌했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시험 나옵니다. 시험에도 나오고 이거 면접 시험에도 나오고 가끔 이거 질문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현장에 나가면. 자, 제19조 전문 개정은 2012년 3월 21일에 했고 이게 2019년도에 또 개정했어요. 최근에. 자, 한번 읽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훈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1항을 한번 보죠. 1번. 잘 보세요. 자, 학교도 보세요. 학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학교를 이렇게 구분해요. 네. 고등공민학교나 고등기술학교도 많습니다. 있어요. 고등공민학교도 지금 아마 여러 군데 있을 거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이 저 고등공민학교 출신입니다. 과거에는 그 정규학교를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검정고시를 고치느라고 이 고등공민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중학교도 과거에는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교원을 볼 때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교육법의 법이 바뀐 겁니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및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법에 계급이 있어요.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교원 그러면 교장, 교감, 교사 이렇게 세 단선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게 복선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복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도 좀 하게 됐지만 반드시 선생님들이 이거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둔다. 굉장히 중요하죠. 교원 그랬어요. 각종 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그랬어요. 제19제는 교직원 그랬죠. 이게 교직원 뭐냐? 교직사회 구성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직원을 둡니다. 또 두 번째 보세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둔다. 이렇게 보직교사. 이게 나중에 이제 교원의 조직에서도 이거 얘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 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건 이제 뭐 교육부에서 하는 건데 사실 이 교원 정원에 관련된 것들이 이게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건 뭐 이거 내가랑 아무 상관없는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직 실무 이 강의실에 같이 있는 선생님들에게 가장 좀 민감한 문제예요.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의 정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관할청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교육부 장관의 교육부 밑에는 이렇게 교육청, 지역 시도교육청이 있고 그 밑에 교육지원청이 있죠. 이 시도교육청이 이제 관할을 합니다. 이게 선생님들하고 아주 긴밀히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교육의 임용고시를 고사를 볼 때는 이 정원과 밀접되게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교사 수가 굉장히 일정한 제한되어 있지만 지금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사 수를 많이 증원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데 선생님 왜 느려?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교직원의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고 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막 좁은 공간에서 했는데 지금은 학교 수도 늘어나야 되고 교원의 수도 늘어나고 교직원의 수도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권리를 차지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현해야 될 것들입니다. 사실 국가의 미래는 교육 아닙니까? 이 교육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 각 교과의 교사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상담교사, 스포츠 강사, 각 교과 교사, 예체능 교사, 뭐 예술 지원 교사, 그 다음에 생활지도 교사,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비정규직이에요. 기간제고.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이 학교 교사, 정규 교사보다 더 많습니다. 학교에는요, 그 공교육만 두고 봐도 학교의 교직원의 수 중에 그 정규직 교사보다 다른 그 비정규직 교원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좀 비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사는 이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공무원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선생님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이거, 나 교사가 된 다음에 해야지. 내가 이거 지금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나중에 나 국가 공무원 아닌데요? 아직 해당 사항 없는데요? 여기에 저촉이 되면 임용이 안 돼요, 선생님. 잘 보세요.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건 됐을 때 얘기고, 됐을 때 얘기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을 뽑아야 돼요. 뽑으려면 어떤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나 아닌가를 보는데 국가공무원법 55조부터 62조에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서와 성실과 복종과 직장 내 근무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두 번째, 친절하고 공정해야 돼요. 야, 친절해야 됩니다. 공무원 불친절하면 안 되는 거 의무예요. 친절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비밀 엄수해야 됩니다. 이거 국가공무원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청렴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지금 선생님들 말이죠. 모든 공무원들 청렴 의무가 있어서 청렴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요, 징계 받아요. 외국 정부의 영해 허가, 이건 다른 조금 나중에 후에 논의 되고. 그냥 품위 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직 공무원들은 징계뿐만 아니라 해임 파면됩니다. 선생님들 그 임용될 때 말이죠. 임용될 때 이 품위 유지의 문제로 기소되거나 실형받은 적 있으면 공무원 임용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영리나 겸직은 이제 공무원이 된 후에 얘기입니다. 근데 영리나 겸직도 지금은 많이 유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겸직하고 있잖아요. 대학의 교수로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인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가 교사관에서도 나왔고 교사 조직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교사가 어떤 교사관을 갖고 있는가 여러 가지 교사관도 있지만 노동자로서의 그 권리도 인정해달라. 이럴 때 이제 그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정교조도 합법화됐죠. 다만 그 내부의 그 몇 가지 사항은 아직도 제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직사회의 구성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사회의 구성. 이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긴밀하게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조직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공교육사회, 교직사회를 얘기하면서 공교육 교직사회, 사교육 교직사회, 지역사회 교직사회, 남과 봉사의 교직사회를 얘기했는데 교육사회 구성원 그러면서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습니다.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공교육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 사교육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 있습니다. 지역사회 교육에도 교사, 학부모, 학생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있습니다. 나눔과 봉사의 교육? 당연히 교사, 학부모, 학생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학부모 그러면 뭐 엄마, 아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호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직사회 구성원 그러면 교사, 학부모, 학생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됐건 사교육이 됐건 지역사회 교육이 됐건 나눔과 봉사의 교육이 됐건 간에 교직사회의 구성은
그 모든 교직 사회에는 교사가 존재하고 학부모가 존재하고 학생이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 공동체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우리가 아까 교직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사, 학생, 학부모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교육 공동체. 교직 사회는 공교육 교직사회, 사교육사회, 지역사회, 교직사회, 나눔과 봉사의 교직사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런 교직사회 구성원을 교사, 학부모, 학생 이렇게 구분했다면, 이제 교육 공동체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하나의 교육 공동체로 본다는 거죠. 자, 이러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교육 공동체 속에 교사가 존재하고 교직 사회의 구성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제 폭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 보는 거예요. 글로벌 교육 공동체. 이건 뭐냐면 학교와 가정 이외에 우리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계 시민을 위한 교육 공동체. 세계 시민, 세계촌. 우리가 세계촌이라는 명, 지구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세계 시민을 포괄하는 글로벌한 교육 공동체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사와 교직을 이야기할 때, 공교육, 사교육, 지역사회교육, 나눔과 봉사의 교육, 이런 모든 교사의 교직사회는 바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 시민을 포괄하는 글로벌한 교육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교사와 교직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벌한 교육 공동체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생님들 어떤 이제 생각 나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은 어떤 교직 사회에 소속할 수 있는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교직 사회에 소속할 수 있는지, 공교육을 제외하고 지금 혹은 미래 나는 공교육은 당연히 하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임용고사 봐서 학교에다 선생님이 되실 거니까 그건 당연하다 보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혹은 지금 이러한 교직 사회에 소속이 돼 있고, 나는 지금 이러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는 걸 한 줄로 지금 요만큼으로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지금 공교육 이외에 나는 사교육, 지역사회교육, 나눔과 봉사의 교육에 소속돼 있고, 그 소속된 교직사회에서의 나는 이러이러한 교사관을 갖고 이러이러한 활동,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 나누기로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직과 교사와 교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